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르트르의 이미지 이론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112쪽부터 115쪽까지 풀이 과정만 올리지만 여러분은 선생님과 실제로 수업을 하시는 것처럼 10분 풀고 10분 보고 10분 풀고 10분 보고 이런 식으로 영상을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선생님 풀이 과정만 쭉 따라오시는 것보다는 본인이 직접 푸는 시간도 스스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사르트르의 이미지 이론 잠깐 스페이스바 누르시고 10분 정도 내외로 112쪽, 113쪽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푸셨으리라고 생각하고 112쪽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지란 무엇인가? 근대 철학자들은 우리가 현실 세계의 사물을 감각에 의해 지각하여 실제 세계를 구성하듯 이미지도 감각을 바탕으로 한다고 보았다. 여기서 현실 세계는 인간에 의해 지각되기 이전에 이미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세계를 의미하고 실제 세계는 이러한 현실 세계를 인간의 지각에 의해 파악한 세계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미지는 감각을 바탕으로 하지만 그것은 불완전하게 지각된 모사물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들은 이미지가 지각의 하위 영역이며 실제 세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등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사르트르는 이미지 이론을 통해 상상 세계를 제시하면서 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드러냈다라고 했습니다. 네, 첫 번째 문단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미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네, 잠시만요. 조금 줄일게요. 네, 이미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 이 이미지를 이야기하면서 먼저 근대 철학자들의 이미지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라는 게 있는데 먼저 근대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근대 철학자들이 현실 세계에서 본 것들을 이제 실제 세계로 옮기면서 이 과정에서 인간이 지각하는 것을 모사하는 걸 이미지라고 했습니다. 지각하는 것을 모사하는 행위. 그러니까 복사물이라는 거죠. 복사물이라는 것이 지금 이미지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나온 이미지라는 그런 얘기고요. 이 다음부터 이제 나올 내용은 이제 여러분이 이 부분이 지금 중심 문장이잖아요. 첫 번째 문단의 중심 문장. 지금 선생님이 여기에 익숙하지가 않네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심 문장이라는 거는 이제 앞으로 그러나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는 앞으로 사르트르의 이미지 이론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르트르의 이미지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르트르는 이미지 이론에서 뭐를 제시했냐면요. 상상을 제시했어요. 상상을 제시했고요. 이 상상의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르트르는 실제 세계와 상상 세계는 본질적으로 서로 공존할 수 없다라고 단언하며 이 두 세계는 지각과 상상이라는 인식 방법의 차이에 따라 달리 인식되는 것이라 설명합니다. 이는 두 세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를 지각에 의해 인식하기도 하고 상상에 의해 이미지로 인식하기도 한다는 것을 뜻한데요. 결국 사르트르는 현실 세계가 우리의 의식이 지향하는 바에 따라 실제 세계와 상상 세계로 나누어지며 이 둘이 동시에 인식될 수 없다고 주장을 한대요. 따라서 사르트르는 이전까지 실제 세계에 속한 영역이자 열등한 복사물 정도로 여겨져 왔던 이미지를 실제 세계에서 완전히 독립하여 상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정신의식으로 규정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네, 조금 설명이 어려운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두 번째 문단에서는요, 여러분이 이 부분을 중심 문장으로 여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르트르가 이야기한 거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요. 얘가 지금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 거냐면, 사르트르는 이렇게 생각을 했대. 현실 세계에
인간이 어떤 의식에 의하여 나눠서 상상을 나눠서 이렇게 우리가 의식을 하는데, 근데 실제 세계가 있고요. 상상의 세계가 있대요. 요거는 겹치는 부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 세계와 상상의 세계는 겹치는 부분이 전혀 없고 따로따로 한꺼번에 생각할 수가 없다는 그런 뜻이고요. 동시에 인식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 상상의 세계에서 이미지가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독립된 어떤 세계라는 거죠. 상상의 세계라는 것은. 그러니까 조금 쉽게 설명을 하면, 예전에 근대 철학자들은 현실 세계의 어떤 모방물, 복사물이 이미지라고 여겼던 반면에, 사르트르는 상상의 세계를 제시하면서 그 현실 세계와 굉장히 다른 부분이다. 상상의 세계는. 그러니까 상상의 세계라는 거는 내가 이미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알고 있는 것. 그래서 그 눈앞에 보고 그리는 것과 눈앞에 보이는 것을 보고 그리는 것, 여기 이 부분이 보고 그리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부분은 알고 있는 것, 내가 이미 인지하고 있는 것, 내가 머릿속에 이미 알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보지 않아도 돼. 이런 상상의 세계에 있는 예술 작품들은요, 내가 꼭 눈앞에 그 작품이 그 실제 세계하는 그 현실 세계에서의 그 물건이 없어도 됩니다. 그냥 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을 그린다는 거거든요. 이미지로 이제 재탄생시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사르트르가 이 머릿속에 있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거잖아요. 그럼 내 눈앞에 있는 사과랑 내 머릿속에 있는 사과랑 똑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근대 철학자처럼 생각을 한 거고요. 사르트르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실제 하는 사과는요, 빛이 비추는 방향에 따라서 색깔이 계속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 있는 사과는 대체로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있는 사과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지금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현실 세계에 있는, 실제 세계에 있는 그런 물건들이 시시때때로 변하는 거고, 내 머릿속에서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적인 그런 부분들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문단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단. 이렇게 사르트르에 의해 실제 세계로부터 독립된 이미지는 인식된 그 순간부터 온전한 전체가 된다는 특징을 지닌대요. 지각에 의해 인식된 실제 세계는 세부적 특성이 파악될 때마다 변화하는 것에 비해 이미지는 우리가 아는 만큼만 혹은 우리가 의도한 만큼만 구성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대상을 비추는 조명의 색이 달라지면 실제 세계에서 지각되는 색채는 달라지지만 이미지는 조명의 색이 달라지더라도 상상 세계에서 같은 색채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그 사과의 예가 바로 이 예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시를 생각하시면서 실제 세계에 있는 것과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를 지금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약간 철학적인 얘기예요. 또한 이미지는 지각에 의해 파악되는 실제 세계의 속성들과 단절되어 상상 세계에서만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대요. 작년에 외국으로 떠난 친구에 대해 상상할 때 그와 함께 하던 빈 방을 보며 그의 부재라는 실제 세계는 사라지고 상상 세계에 이미지화되어 있는 친구의 모습만 떠오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르트르가 가지고 있는 상상의 세계의 특징들이 나와 있는데요. 어떤 특징이 있냐?
실제 세계로부터 독립된 이미지는 인식된 그 순간부터 온전한 전체가 되는 특성을 가진대요.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써놓은 거에서 조금 더 이어서 쓸 건데요. 사르트르의 이미지는 어떤 의미냐면요. 이미지 자체가 그냥 온전한 전체야. 온전함 그 자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실제 속성과는 단절될 수 있다. 다를 수 있다.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실제로 사과가 조명에 따라서 햇빛의 어떤 방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처럼 색채가 달라지는 것처럼 실제 속성과 내 머릿속에 있는 속성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걸 지금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 머릿속에 있는 상상의 세계를 아무 눈치 보지 않고, 그러니까 실제랑 똑같이 하려고 하면 계속 실제 사물을 보면서 그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르트르가 가지고 있는 예술관은 상상의 세계를 의존하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기반으로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어떤 예술가가 그 예술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독창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사실은 그게 좀 예술 작품의 어떤 묘미가 아닌가 싶어요. 그 사람의 세계관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있는 뭐 칠판의 뭐 모습이라든지 그 사람이 머릿속에 상상하고 있는 학교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알고 싶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고 싶어서 접하게 되는 것이 예술인데 사실 실제 하는 걸 똑같이 그려놓고 똑같이 복사해 놓는다는 것은 뭐 사진기랑 다를 바가 없겠죠. 그래서 어떤 진정한 예술의 의미를 추구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 문단 가보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중심 문장이고요. 이 부분 선생님 지금 노란 색깔로 밑줄 친 부분. 네. 그런데 이 부분도 밑줄을 한번 쳐 놓으세요. 실제 세계의 속성들과 단절되어 상상성에서만 나타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문단 가겠습니다. 사르트르의 관점에서 예술을 바라본다면 예술은 늘 변할 수밖에 없는 실제 세계가 아닌 독립된 상상 세계에서 인식되어야 한대요. 고전적인 조각의 경우를 예로 들면 예술가는 자신이 지각한 그대로를 표현하려 애쓰지만 실제 세계에서 인식되는 대상은 변화하기 때문에 지각에 의한 재현에는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조각을 상상 세계에서 이미지화하면 내 머릿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의도한 만큼 작품을 변하지 않게 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예술가가 어떤 조각 작품을 표현을 할 때 무슨 동상 같은 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햇빛의 방향에 따라서 어떤 부분이 어두워지고 어떤 부분이 밝아지고 이게 달라질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게 계속 변하니까 조각을 만들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야. 그거랑 똑같은 조각을 만들기가. 그런데 내 머릿속에서는 어떤 이미지로 딱 국한이 되어 있겠죠. 내 머릿속에.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아는 만큼 재현을 해내는 데는 더 상상의 세계가 더 똑같이 재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때 비로소 예술가가 나타내고자 했던 이미지를 그대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술가가 자기가 표현하고자 했던 어떤 그 조각상의 어떤 모습, 내가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지 그런 것들도 내 머릿속에 더 잘 이제 그려져 있겠죠. 왜냐하면 나는 어떤 조각을 봤을 때 뭐 머리 부분에서 굉장히 큰 감명을 얻었다. 그러면 그 머리 부분을 좀 강조해서 크게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머릿속에 이미지화가 돼 있겠죠. 따라서 사르트르는 변화하는 실제 세계가 아닌 독립된 상상 세계에서 예술을 대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또 마지막에 중심 문장은 사르트르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결국에는 사르트르가 얘기하고자 했던 건 뭐냐? 독립된 상상에서 예술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 요게 이제 사르트르가 얘기하는 거죠. 얘기하는 예술관인 거죠.
네, 밑에 작은 글씨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네, 여기는 네, 중심 화제는 이미지죠, 이미지. 이게 왜 이럴까요? 네, 이미지. 그 다음에 첫 번째 문단 이미지, 두 번째 문단 정신의식, 세 번째 문단 특징, 네 번째 문단 예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대조, 예시, 그 다음에 이미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 글을 읽고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사르트르가 실제 세계를 부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얘기는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부정한다. 실제 세계와 그 상상 세계가 다르다. 실제 세계와 상상 세계를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했을 뿐이지 부정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2번 내려가 볼게요. 이 글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네, 정답은 5번인데요. 사르트르는 실제 세계와 상상 세계는 모두 세부적 특성이 파악될 때마다 변화하는 특징이 있대요. 변화하는 특징이 있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실제 세계라 그랬죠. 상상 세계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랬어요. 왜? 이거 내 머릿속에 이미 있는 거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네, 우리가 아는 만큼만 또는 의도한 만큼만 구성된다라는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네, 3번 가볼게요. 네, 기억을 바탕으로 보기를 설명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네, 여기 박연폭포가 있고요. 가와 나는 박연폭포를 나타낸 것이래요. 박연폭포는 개성시 박연리 천마산에 있는 폭포로 한국의 3대 명폭포 가운데 하나래요. 작가가 사물을 지각에 의해 인식한 것이래요. 가는 작가가 사물을 지각에 의해 인식한 것이다. 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보고 그렸다라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나는 작가가 같은 사물을 상상에 의해 이미지로 인식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상상 세계에서 이미 내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를 보고 창작을 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설명에 뭐가 나와 있냐면 내려가 보세요. 3번 보시면 네, 3번 보시면 3번이 지금 정답인데요. 작가는 나의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기 위해 감각에 의한 지각으로 가를 인식했겠군 이라고 했습니다. 네, 감각에 의한 지각은 뭐예요? 자, 이거는 그 실제 세계를 보고 그린 그런 경우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나가 아니라 가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린다면 지금 문제에서 기억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자 그랬어요. 기억은 사르트르의 관점입니다. 사르트르의 관점. 그렇기 때문에 보고 그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인식하고 있는 만큼 아는 만큼 그린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감각에 의한 지각이라는 표현이 틀린 거예요, 지금. 그죠? 감각에 의한 지각으로 가를 인식했다라는 그런 말이 지금 틀린 겁니다. 네,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러면 이제 114쪽, 115쪽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푸셨으리라고 생각하고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6세기 이후 바로크 음악에서는 음악이 구체적인 감정을 모방하고 재현할 수 있다는 믿음 아래 언어의 기술인 수사학을 음악에 적용하는 음악 수사학이 태동이 되었대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지금 뭐예요? 마테존이라는 사람의 수사학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마태존이라는 수사학이 아니고 음악 수사학이죠. 네, 마태존이라는 사람의 음형이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면서 음형을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선율 음형 그리고 장식 음형 이렇게 나누고 있고요. 중심 문장은 음악 수사학을 체계해야 마태존은 거기겠죠. 네, 이 부분이 중심 문장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장 갈게요. 마태존은 음형을 선율 음형과 장식 음형으로 나누었대요. 근데 선율 음형은 뭐뭐가 있냐면 여기에는 단어나 문장이 있고요. 장식 음형에는 실제 연주를 통해서 구현되는 그런 게 바로 장식 음형이래요. 그러면서 마태존은 같은 내용이라도 웅변가가 상황에 따라 웅변수를 달리한다는 점을 착안하여 연주가도 실제 연주할 때에는 이미 만들어진 악보에 장식을 더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대요. 네, 그래서 중심 문장은 첫 번째 문장이 되겠습니다. 다시 세 번째 문단 들어갈게요. 선율 음형에는 단어 차원의 수사학에 근거한 음역인 아나포라, 그 다음에 영탄법, 그 다음에 멈춤, 이런 것들이 있대요. 그래서 보니까요, 아나포라는 뭐 두음의 반복의 원리를 뭐 해가지고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여기, 이거. 네. 반복하는 음형이라고 나와 있고요. 작곡가는 전달하려는 감정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쓴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체크해야 될 게 어디냐면요. 반복, 강조 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영탄법은 느낌표로 표현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두 음 사이의 도약을 통해 감탄을 표현한대요. 네, 멈춤은 음을 짧게 끊어 갑작스럽게 단절된 느낌을 주는 음형이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여러분이 동그라미를 좀 쳐주셔야 하고요. 중심 문장은 이 부분이죠. 선율 음형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부분입니다. 장식 음형은요, 연주자가 실제 연주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의미로 다른 음을 넣어서 연주하면서 구현되는 것이래요. 그래서 장식 음형으로는 강조하고자 하는 음의 뒤가 높거나 낮은 음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악센트, 그 다음에 트릴, 그 다음에 트레몰로 이런 것들이 있대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악센트, 트릴, 트레몰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마태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제시를 하고 발전을 시킴으로써 주는 의의는 뭐냐면 의의는 기악이 굉장히 많이 강화될 수 있었다. 뭐가 강화돼? 표현력이 강화가 됐고요. 그리고 기악이 성악처럼 이렇게 대등한 위치에 설 수 있도록 도와줬대요. 그리고 음악에 대한 상식이 아직도 수사학으로 이렇게 남아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 문단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음악 수사학에서는 특정한 음형을 사용하면 기쁨이나 슬픔과 같은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보았대요. 특히 마태존이 체계화한 음형은 기악의 표현력을 강화하여 기악이 성악과 대등한 위치에 서는데 큰 역할을 하였대요. 18세기 말부터 음악 수사학에 대한 관심은 점차 줄어들게 되었지만 음악 수사학자들이 체계화한 음형은 오늘날까지 음악에 대한 상식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문장이 중심 문장이 되겠죠. 네, 이렇게 봤고요. 네, 작은 글씨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심 화제는 뭐 당연히 선율 음형과 장식 음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음형의 사용을 강조한 마태존의 음악 수사학
그 다음에 마태존의 음형은 두 가지로 분류하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선율 음형, 그 다음에 장식 음형이겠죠. 그리고 음형의 의 이렇게 끝났고요. 3번 마태존이 강조한 음형을 선율 음형과 장식 음형으로 뭐 했다고 그랬어요? 좀 전에 분류한다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크 시대의 음악 수사학의 특징과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정답은 1번인데 1번인 이유는 음악 수사학은 장식 음형의 발전을 바탕으로 선율 음형을 발전시켜 왔다라고 돼 있어요. 바탕이라는 거는 아니죠. 지금 장식 음형과 선율 음형을 분류해서 각각의 특징을 살펴봤지 뭐를 바탕으로 뭐가 발전했다 이런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너무 쉬운 문제였죠? 네, 2번. 기역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기역은 선율 음형이고요. 니은은 장식 음형입니다. 네, 볼게요. 정답은 4번인데 니은과 달리 기역에는 연주자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다양한 음형이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이 할 말이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사실은요. 2번도 좀 말이 안 됩니다. 2번도 좀 말이 안 되고 4번도 좀 말이 안 되는데 4번이 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이 둘 다 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냐면요. 선율 음형과 장식 음형은 여기에서 어떤 그 악보와 음악이 주는 그 노래가 주는 어떤 감정 있잖아요. 그 노래에 이미 정해져 있는 감정을 그 작곡가가 만들 때 이미 거기에 어떤 정서적인 면을 불어 넣었겠죠. 그거를 연주자가 이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건데 지금 이번에도 뭐라고 써 있냐면요. 연주자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고 써 있고요. 4번에도 연주자의 감정을 이라고 써 있어요. 연주자의 감정이 들어간다는 건 아니야. 지금 물론 장식 음형에서 연주자의 어떤 그런 좀 재량이 들어간다는 거죠. 연주자가 자기가 조금 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 그러면 그 부분에 조금 더 음을 높이거나 낮추거나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의 장치를 쓴다는 거지. 원래 그 악보에 있는 정서 자체를 원래 연주자는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2번과 4번 선지가 둘 다 좀 의문스러운 그런 문제고요. 4번이 더 정답인 이유는 이제 연주자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다양한 음형이 존재한다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형 자체가 이 말은 음형이 연주자의 감정을 조절해준다는 그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4번이 조금 더 아닌 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4번이 정답인 거지. 사실 이 지문 내용에 2번도 적합한 그런 선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3번 볼게요. 3번도 사실 좀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악보를 1번, 2번, 3번, 4번 선지는요. 악보를 안 봐도 풀 수 있거든요. 근데 5번 선지는 악보를 약간 볼 줄 알아야 돼. 악보에 대해서 아예 모르거나 악보를 보는 것을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에게는 조금 좀 어려운 선지가 될 수 있어요. 네, 어쨌거나 1번부터 볼게요. A가 다음 구절의 앞부분에서 반복된다면 선율 음형의 단어 차원의 수사학에 근거한 음형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반복이라는 얘기 어디서 나왔었죠? 네, 맞습니다. 세 번째 문단에서 나왔었고요. 지금 1번과 2번은요. 둘 다 반복되고 뭐 강조된다. 이거 둘 다 세 번째 문단 다시 읽어보시면 풀 수 있는 그런 선지예요. 둘 다 맞는 얘기고요. 3번은 이제 B를 연주할 때 연주자가 샵을 연주하지 않았다면
장식 음영의 일종인 트레몰로를 사용한 연주로 볼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트레몰로는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시면요. 빨리 되풀이해서 연주하는 방법이지 뭐를 생략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 트레몰로라는 것이 연주하지 않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다시 한번 빨리 되풀이하여 연주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게 틀린 거고요. 4번은 시를 연주할 때 연주자가 어떤 이 이분음표 뒤에 높은 음을 첨가했다면 장식 음영의 악센트 음영을 구현한 것이다. 네, 맞습니다. 네 번째 문단에 악센트는 높거나 낮은 음을 첨가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5번 같은 경우는 자, 여기를 잘 보시면 여기 보세요. 점 이분음표. 여기에서 이 라에서 레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라가 레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뒤에 음과 이 뒤에 있는 음과 차이가 많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두 음 사이에 도약을 통해서 감탄을 표현한다고 했으니까 맞는 얘기예요. 네. 근데 별로 좋은 선지가 아니라는 게 지금 뭐 몇 칸 내려온 거 정도는 뭐 볼 수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내신 것 같은데 악보 자체를 보자마자 약간 좀 현기증이 나거나 아니면 아예 악보 보는 법을 까먹은 친구들에게는 조금 좀 불공평한 선지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너무 수고 많으셨고 선생님이 아직 스마트 기기에 대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버벅거리는 점들 좀 있었어요. 네, 이해해 주시고요.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